어머, 형님. 형님 수준에 맞게 남대문 시장 같은 데서 사셔야죠. 사람들이 다 보는 백화점 한복판이었습니다. 교수랍시고 거들먹거리던 동서가 저를 조롱하며 내뱉은 말이었습니다. 참고 또 참던 제 안에서 무언가가 툭 끊어졌어요. 그런데 바로 그때였습니다. 백화점 사장이 새파랗게 질린 얼굴로 달려왔어요. 그가 제 앞에서 허리를 숙이고 한마디를 내뱉었습니다. 그 말에 동서가 그 자리에서 휘청 무너졌어요. 국밥집 하는 저한테 백화점 사장은 대체 무슨 말을 했던 걸까요?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미경이고요. 올해 42살입니다. 새벽 4시면 어김없이 가게에 나와 가마솥에 불을 올리는 순대국밥집 주인이에요. 벌써 15년째 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남편 정호 씨와 단둘이 시작한 작은 가게가 이제는 동네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을 만큼 자리를 잡았습니다. 새벽 공기가 아직 차가운 시간에 가마솥에서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면 저는 그렇게 마음이 편할 수가 없었어요. 푹 고아낸 사골 국물에 순대를 넣고 끓이면 그 구수한 냄새가 가게 안에 가득 차거든요. 단골 손님들은 그 냄새만 맡아도 속이 풀린다고들 하셨습니다. 그날도 첫 손님은 시장에서 생선 파는 박씨 아저씨였어요. 미경이 사장님, 오늘도 일찍 나왔네. 한 그릇 말아줘요. 든든하게 먹고 장사하게. 저는 웃으면서 국밥을 한 그릇 푸짐하게 말아드렸습니다. 아저씨, 오늘은 순대 좀 더 넣었어요. 추운데 따뜻하게 드시고 힘내세요. 아이고, 이 집은 사람이 좋아서 국밥 맛이 더 좋다니까. 복 받을 거야, 사장님. 이렇게 정 나누는 재미로 저는 새벽잠을 줄여가며 가마솥을 지켰습니다. 손님들이 따뜻한 국밥 한 그릇에 추위를 녹이고 환하게 웃으면서 나가는 모습을 보면 저도 모르게 힘이 났거든요. 그런데 제 손은 그 15년 세월을 고스란히 담고 있었어요. 뜨거운 가마솥과 칼질로 거칠어지고 손가락 마디마디가 굵어졌습니다. 아무리 씻어도 옷에는 늘 국밥 냄새가 배어 있었고요. 저는 그게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정직하게 일해서 밴 냄새인데 부끄러울 게 뭐가 있겠습니까? 오히려 자랑스러웠어요. 하지만 세상 사람들이 다 저처럼 생각하는 건 아니더라고요.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학교에서 돌아온 아들 민철이가 가방을 툭 내려놓더니 평소와 다르게 시무룩한 얼굴로 식탁에 앉았어요. 우리 민철이는 올해 14살, 한창 예민할 중학생이거든요. 평소에는 학교에서 있었던 일을 조잘조잘 다 얘기하는 아이인데 그날은 입을 꾹 다물고 있었습니다. 저는 걱정이 돼서 민철이 옆에 앉았어요. 민철아, 무슨 일 있었어? 엄마한테 말해봐. 민철이가 한참을 망설이다가 작은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나한테서 국밥 냄새 난대. 애들이 자꾸 놀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우리 아들이 엄마 때문에 학교에서 놀림을 받는다니 어미 된 마음에 그게 얼마나 미어지던지요. 제 손에 밴 냄새가 아들 옷에까지 옮은 모양이었어요. 저는 애써 아무렇지 않은 척 웃었습니다. 아이고, 우리 아들. 그 냄새가 바로 엄마가 너 키운 냄새야. 그 냄새로 너 학원도 보내고 맛있는 것도 사주는 거잖아. 부끄러워할 거 하나도 없어. 민철이는 그래도 마음이 안 풀리는지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저는 속으로는 마음이 아팠지만 내색하지 않으려고 얼른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행주로 식탁을 닦는 척하면서 몰래 눈물을 훔쳤어요. 그날 밤 잠자리에 누워서 곰곰이 생각했어요. 나는 평생 정직하게 살았는데 왜 자꾸 이렇게 마음이 무거워지는 걸까 하고요. 그런데 사실 제 마음을 더 무겁게 누르는 사람은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손아래 동서 헤라였어요.
헤라는 올해 38살로 시동생 준호 씨의 아내입니다. 명문대에서 학생들을 가르친다는 사람이었어요. 집안 모임이 있을 때마다 헤라는 늘 비싼 옷에 명품 가방을 들고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저를 볼 때마다 그 눈빛이 어찌나 차갑던지요. 형님은 아직도 그 국밥집 하세요. 손에서 냄새 빠질 날이 없겠네. 이런 말을 웃으면서 아무렇지 않게 던지는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그때마다 머리끝까지 화가 치밀어 올랐지만 집안 평화를 위해서 꾹꾹 눌러 참았어요. 시어머니가 계신 자리에서 동서랑 얼굴 붉히고 싶지 않았거든요. 남편 정호 씨는 그런 제 모습을 볼 때마다 속이 끓는 눈치였습니다. 하지만 정호 씨도 형 노릇하느라 동생 부부 앞에서 큰 소리 한 번 못 내고 살았어요. 그날 밤 정호 씨가 제 손을 가만히 잡으며 말했습니다. 여보, 내가 미안해. 당신 그렇게 무시당하는 거 보면서도 아무 말 못하고.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당신이 미안할 게 뭐 있어요. 다 지나가는 거죠 뭐. 그렇게 말하면서도 제 속은 부글부글 끓고 있었습니다. 사실 저한테는 아무도 모르는 비밀이 하나 있었거든요. 제가 그저 작은 순대국밥집 주인으로만 보이지만 사실은 그게 전부가 아니었어요. 하지만 저는 그 이야기를 가족 누구한테도 한 적이 없었습니다. 굳이 떠벌릴 일도 아니었고 그저 조용히 제 일을 하며 살고 싶었으니까요. 그날 밤 저는 어둠 속에서 천장을 바라보며 조용히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언젠가 이 모든 게 제자리를 찾는 날이 올 거라고요. 그날이 생각보다 빨리 올 줄은 그때는 저도 미처 몰랐습니다.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세상에는 받는 말은 곱기를 바라면서 정작 자기가 하는 말은 가시투성이인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제 동서 헤라가 딱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헤라가 우리 집안에 들어오고 나서 가장 먼저 달라진 건 집안 분위기였어요. 헤라는 늘 무언가를 사들고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그게 묘했어요. 시어머니 거, 시누이 거, 시동생 거는 꼭 챙기면서 제 것만은 늘 쏙 빠져 있었거든요. 한 번은 헤라가 어디 외국 학회를 다녀왔다며 선물 보따리를 풀었어요. 어머님, 이건 어머님 영양제고요. 아가씨, 이건 향수예요. 거기서 제일 잘 나가는 거래요. 식구들이 다 둘러앉아 선물을 받는데 제 차례가 되자 헤라가 손을 탁 멈추더니 이러는 거예요. 아, 형님. 제가 형님 것도 사려고 했는데 짐이 너무 무거워서 못 들고 왔어요. 죄송해요. 형님은 뭐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하실 것 같기도 하고 다음에 더 좋은 걸로 드릴게요. 그러고는 그 다음이라는 게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매번 그런 식이었어요. 저만 쏙 빼놓고 또 죄송하다고 하고 또 다음을 기약하고 그게 한두 번이면 정말 깜빡한 거겠지만 몇 년을 그러니 이건 일부러 그러는 거구나 싶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시어머니 칠순이 다가왔습니다. 저는 헤라한테 미리 의논을 했어요. 선물 가격대를 맞춰야 둘 다 마음이 편하니까요. 동서, 어머님 칠순 선물 말인데 우리 너무 부담스럽지 않게 한 50만 원 선에서 비슷하게 맞추는 게 어떨까? 어머, 좋아요 형님. 저도 요즘 좀 빠듯해서요. 그렇게 해요. 저는 그 말을 철석같이 믿고 정성껏 고른 50만 원짜리 한복을 준비했어요. 그런데 칠순 잔칫날 헤라가 가져온 건 차원이 달랐습니다. 큼지막한 상자를 끙끙대며 들고 오더니 사람들 앞에서 활짝 웃으며 풀었어요. 어머님, 이거 요즘 제일 좋다는 안마의자예요. 어머님 허리 안 좋으시다고 하셔서 제가 큰맘 먹고 준비했어요. 사람들이 우아하면서 박수를 쳤습니다. 시어머니는 입이 귀에 걸리셨어요. 아이고,
이 비싼 걸. 우리 작은 며느리밖에 없네. 의사 며느리라 다르긴 달라. 그 옆에서 제가 준비한 한복은 갑자기 초라해 보였어요. 분명히 둘이 비슷하게 맞추자고 약속해놓고 헤라는 혼자만 몇백만 원짜리를 떡하니 내놓은 거예요. 저를 칠순 잔치 한복판에서 째째한 사람으로 만들어버린 거죠. 저는 얼굴이 화끈거렸지만 또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그날 잔치가 끝나갈 무렵이었어요. 친척 어른 한 분이 제 친정을 물으셨습니다. 큰 며느리 친정은 무슨 일을 하시나? 제가 대답을 하기도 전에 헤라가 끼어들었어요. 아, 형님 친정이요? 시장에서 순대국밥집 하세요. 어르신들 그 외 시장 골목 들어가면 김 펄펄 나는 데 있잖아요. 거기서 형님이 잘하셨대요. 그래서 형님이 음식 솜씨는 또 기가 막히세요. 그쵸 형님? 말은 칭찬처럼 했지만 시장 골목이니 김 펄펄 나는 데니 콕 집어 말하는 그 말투에 가시가 박혀 있었어요. 친척 어른들이 어색하게 웃으셨습니다. 저는 우리 친정 부모님이 평생 새벽부터 일군 그 가게를 사람들 앞에서 우습게 만드는 그 말에 속이 부글부글 끓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정호 씨가 운전대를 잡은 채 한숨을 쉬었습니다. 여보, 미안해. 오늘 헤라가 너무했어. 안마의자는 또 뭐야? 둘이 비슷하게 하기로 했다며. 저는 창밖을 보며 조용히 대답했어요. 괜찮아요. 선물이 뭐 중요해요. 근데 우리 친정 얘기는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더라. 말은 그렇게 했지만 그날 밤 저는 한참을 뒤척였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다짐했어요. 우리 부모님 평생 흘린 그 땀을 누가 함부로 비웃게 두지는 않겠다고요. 그 결심이 언제 어떻게 쓰일지는 그때만 해도 몰랐지만 말입니다.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다고 하잖아요. 사람이 한두 번은 속여도 같은 수법을 자꾸 쓰면 결국 들통이 나는 법이거든요. 헤라가 몇 년째 써먹던 그 수법도 어느 날 제 눈에 딱 걸리고 말았습니다. 우리 집안은 일이 참 많았어요. 봄가을로 제사가 있고 겨울이면 김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일이 언제부터인가 다 제 몫이 됐어요. 헤라는 늘 바쁘다는 핑계를 댔거든요. 형님, 저 이번 김장은 못 갈 것 같아요. 학교에 급한 일이 생겨서요. 교수가 또 빠지면 안 되는 자리라. 형님, 이번 제사도 제가 못 가요. 주말에 중요한 세미나가 잡혀서 정말 죄송해요. 매번 그런 식이었습니다. 학교가 바쁘다, 세미나가 있다, 논문 마감이다. 핑계는 늘 그럴듯했어요. 그래서 저는 별 수 없이 혼자 백포기 김장을 하고 제사상을 차렸습니다. 손목이 시큰거리고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아도 큰 며느리니까 당연히 해야 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헤라가 일을 다 빠지고 나서 뒤늦게 나타날 때면 늘 사진 한 장을 들고 왔습니다. 어머님, 저 세미나 끝나고 바로 달려왔어요. 여기 보세요. 제가 발표한 사진이에요. 사람이 이렇게 많았어요. 정말 정신없었어요. 그러면 시어머니는 또 헤라 편을 드셨어요. 아이고, 우리 작은 며느리 고생했다. 그 바쁜 사람이 여기까지 오느라. 큰애야, 너는 어차피 집에서 노는데 김장 좀 하는 게 뭐 그리 대수냐. 작은애 기죽이지 말고. 저는 그 말에 가슴이 턱 막혔어요. 하지만 또 참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해 김장철이었어요. 그날도 헤라는 학교 일을 핑계로 빠진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이상하게 마음이 걸렸어요. 며칠 전에 우연히 헤라가 신우이랑 통화하는 걸 들었거든요. 무슨 모임이 어떻고 어디 좋은 식당이 어떻고 하는 얘기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김장을 하다 말고 손에 묻은 양념을 닦으며 신우이한테 슬쩍 물어봤어요. 아가씨,
혹시 혜라, 동서 이번 주에 무슨 모임 있다고 안 했어요? 신우이가 별 생각 없이 대답했습니다. 아, 올케 친구들이랑 호텔에서 무슨 동창 모임 한다던데요. 오늘이었나? 사진 올라온 거 봤어요. 다들 좋은 데서 우아하게 차 마시고 있더라고요. 순간 손에서 힘이 쭉 빠졌어요. 학교 일이 바빠서 김장을 못 온다던 사람이 같은 날 호텔에서 친구들이랑 차를 마시고 있었던 거예요. 그동안 학교다, 세미나다 하던 그 핑계들이 다 거짓이었나 싶더라고요. 저는 그날 저녁 식구들이 다 모인 자리에서 조심스럽게 그 얘기를 꺼냈어요. 치사하다 싶었지만 몇 년을 혼자 다 뒤집어 쓰고 나니 도저히 그냥 넘길 수가 없었거든요. 동서, 오늘 학교 일로 바빠서 김장 못 온다고 했잖아. 그런데 아가씨 말로는 오늘 호텔에서 친구들이랑 모임 있었다던데. 어떻게 된 거야? 헤라의 표정이 잠깐 굳었어요. 하지만 이내 아무렇지 않게 웃더라고요. 어머, 형님. 그건 학교 일 끝나고 잠깐 들른 거예요. 동창 중에 한 명이 외국에서 와서 얼굴만 잠깐 비치고 온 건데. 그걸 또 그렇게 따지세요? 형님은 제가 그렇게 미우세요? 미운 게 아니라 동서가 매번 학교 일로 빠지니까 나는 고지곳대로 믿었지. 그런데 알고 보니 이런 식이면 나도 좀 서운하잖아. 그러자 시어머니가 또 헤라 편을 드셨어요. 얘는 작은 애가 얼마나 바쁜데. 잠깐 친구 좀 만난 걸 가지고 뭘 그러냐. 너는 집에서 시간이 남아도니까 모르지. 결국 또 제가 속 좁은 사람이 돼버렸습니다. 헤라는 그날 이후로 오히려 더 당당해졌어요. 한술 더 떠서 이렇게까지 말하더라고요. 형님, 솔직히 말할게요. 형님은 집에서 살림만 하시니까 이런 일이 딱 맞으시잖아요. 저는 사회에서 머리 쓰는 일을 하는 사람이라 이런 손일은 솔직히 안 어울려요. 사람마다 다 자기 자리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 말에 저는 들고 있던 김치통을 꽉 움켜쥐었습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집에서 살림만 한다는 그 말, 자기 자리가 따로 있다는 그 말, 저를 아예 사람 취급도 안 하는 그 말에 속이 새카맣게 타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날도 아무 말 없이 김치통을 정리했어요. 다만 마음속으로는 단단히 칼을 갈고 있었습니다. 언젠가는 저 사람이 자기가 그렇게 깔보던 제자리가 사실 어떤 자리였는지 두 눈으로 똑똑히 보게 될 날이 올 거라고요. 그날이 오면 지금 이 서름이 헛되지 않을 거라고 저는 믿었어요. 그리고 그 결심을 시험하는 날은 생각보다 훨씬 빨리 찾아왔습니다. 발 없는 말이 천리 간다고 하잖아요. 누군가에 대한 작은 의심 하나가 마음속에 자리를 잡으면 그게 좀처럼 사라지지 않더라고요. 그 무렵 제 마음 한구석에도 작은 의문 하나가 슬그머니 자리를 잡기 시작했습니다. 그날은 아들 민철이 교복이 작아져서 새로 사주기로 한 날이었어요. 마침 시어머니 선물도 하나 사드릴 게 있어서 큰맘 먹고 백화점에 가기로 했습니다. 평소에는 시장이나 동네 가게에서 다 해결하던 저였지만 그날은 민철이한테 좋은 교복도 사주고 어머니 선물도 제대로 골라드리고 싶었어요. 여보, 우리 오랜만에 백화점 나들이나 합시다. 민철이 교복도 사고 어머니 선물도 보고 제 말에 정호 씨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좋지. 당신 백화점 가는 거 진짜 오랜만이네. 가서 당신 옷도 하나 사. 맨날 앞치마만 두르고 살지 말고. 내 옷은 무슨. 그냥 애들 거나 보러 가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손사래를 쳤지만 사실 속으로는 조금 설레기도 했어요. 일에 치여 사느라 백화점 구경을 제대로 해본 게 언제인지 까마득했거든요. 백화점에 가기로 한 전날 밤이었습니다. 저는 잠자리에 들기 전에 무심코 휴대폰을 들여다봤어요.
그러다 우연히 헤라가 올린 사진을 보게 됐습니다. 헤라는 평소에도 자기 일상을 사진으로 자주 올리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날 올린 사진은 자기 연구실이라며 찍은 사진이었어요. 책상 앞에 앉아서 우아하게 책을 펼치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진을 보는 순간 저도 모르게 묘한 위화감이 들었어요. 뭔가 이상했습니다. 보통 교수 연구실이라고 하면 책상 위에 이름이 적힌 명패 같은 게 있잖아요. 그런데 그 책상에는 명패가 없었어요. 그리고 사진 밑에 적힌 글에도 어딘가 어색한 구석이 있었습니다. 자기 직함을 쓰는데 그냥 두루뭉술하게 적어놨더라고요. 교수라는 말 대신에 무슨 강의를 한다는 식으로요. 저는 그 사진을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처음엔 그냥 내가 너무 예민한가 싶었어요. 하지만 이상하게 그 느낌이 쉽게 가시지 않았습니다. 명문대 교수라고 그렇게 떵떵거리던 사람의 연구실 치고는 어딘가 휑하고 어색했거든요. 저는 고개를 갸웃하다가 괜한 생각이라며 휴대폰을 내려놓고 잠을 청했습니다. 그래도 그 작은 의문은 마음 한구석에 콕 박혀버렸어요.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학교 갈 준비를 하던 민철이가 식탁에서 밥을 먹다가 갑자기 저한테 물었어요. 엄마, 근데 큰엄마는 진짜 교수 맞아? 저는 밥을 푸다 말고 멈칫했습니다. 어젯밤 제가 느낀 그 의문을 어린 민철이 입에서 들으니 가슴이 철렁했어요. 갑자기 왜 그런 걸 물어, 민철아? 아니, 지난번에 큰엄마가 자기 대학교 자랑하길래 내가 친구한테 얘기했거든. 근데 그 친구 형이 거기 다니는데 그런 교수님 이름은 들어본 적도 없대. 그래서 좀 이상해서 저는 순간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라서 얼버무렸습니다. 어른들 일은 내가 몰라도 돼. 밥이나 얼른 먹고 학교 가. 민철이는 더 캐묻지 않고 다시 밥을 먹었지만 저는 그 말이 자꾸 마음에 걸렸어요. 어린아이 입에서 나온 말이라 그냥 흘려들을 수도 있었지만 어쩐지 그게 그냥 지나칠 말이 아닌 것 같았습니다. 명문대 교수 이름을 그 학교 학생이 들어본 적도 없다니 그게 말이 되나 싶었어요. 하지만 저는 이내 고개를 저었어요. 명색이 한 집안 식구인데 그런 큰 거짓말을 할 리가 없다고 내가 너무 색안경을 끼고 보는 거라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그날도 저는 평소처럼 새벽같이 가게에 나와 일을 시작했어요. 그런데 사실 우리 가게에는 동네 사람들이 잘 모르는 풍경이 하나 있었습니다. 새벽 5시쯤 되면 큼지막한 냉동 탑차 한 대가 가게 뒤편으로 들어왔어요. 운전기사가 내려서 저한테 꾸벅 인사를 하면 저는 미리 진공 포장해 둔 순대국 육수며 반찬들을 차곡차곡 실어보냈습니다. 한두 박스가 아니었어요. 매일같이 탑차 한가득 물건이 나갔습니다. 그날도 기사 아저씨가 물건을 다 싣고 나서 이마에 땀을 닦으며 말했어요. 사장님, 이번 주는 물량이 또 늘었네요. 이러다 차를 한 대 더 늘려야겠어요. 고생 많으세요. 조심히 가시고요. 저는 그렇게 기사 아저씨를 배웅하고 다시 가게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손님들한테는 그저 평범한 국밥집으로 보였겠지만 사실 저는 이 작은 가게에서 만든 음식을 전국으로 내보내고 있었어요. 처음엔 단골 손님 몇 분이 집에서도 먹고 싶다며 포장을 부탁한 게 시작이었습니다. 그게 입소문이 나고 또 나서 어느새 전국에서 주문이 밀려들기 시작했어요. 저는 그 일을 조용히 키워서 작은 공장도 하나 마련했습니다. 다만 회사 명의는 친정 동생 앞으로 돌려두고 저는 그저 가마솥 앞만 지켰어요. 그래서 가족들은 아무도 제가 그런 회사를 가지고 있다는 걸 몰랐습니다. 그날 점심 장사를 마치고 잠깐 숨을 돌리는데 가게 일을 거들러 온 정호 씨가
제 친정 동생과 통화하는 소리를 우연히 들었습니다. 동생이 저한테 급한 일이 있다며 정호 씨한테 먼저 전화를 한 모양이었어요. 정호 씨는 그저 회사 일이려니 하고 받았는데 동생이 하는 말에 표정이 묘하게 변했습니다. 매형, 이번 달 납품 물량이 또 2배로 늘었어요. 누나한테 공장 한 군데 더 알아보자고 좀 전해주세요. 이러다 주문 다 못 맞춰요. 정호 씨가 전화를 끊고 저를 빤히 쳐다봤어요. 여보, 공장이 뭐야? 납품 물량은 또 뭐고? 처남이 무슨 회사 얘기를 하던데. 저는 잠깐 멈칫했지만 대수롭지 않은 척 웃어넘겼습니다. 아, 그냥 동생이 하는 일 좀 도와주는 거예요. 반찬 좀 같이 만들어서 보내고 그래요. 당신은 신경 안 써도 돼요. 정호 씨는 뭔가 더 묻고 싶어 하는 눈치였지만 저는 얼른 화제를 돌렸어요. 사실 정호 씨한테도 다 말하지 않은 게 마음에 걸렸지만 이상하게 저는 그 비밀을 좀 더 품고 있고 싶었습니다. 왜 그랬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냥 때가 되면 자연스럽게 알게 될 거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날 밤 저는 잠자리에 누워서 생각했습니다. 한쪽에는 교수라면서 어딘가 미심쩍은 동서가 있고 또 한쪽에는 작은 국밥집 주인이라면서 남들은 모르는 일을 키워온 제가 있었어요. 어쩐지 서로 정반대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누군가는 없는 걸 부풀려 자랑하고 누군가는 있는 걸 숨기고 살고요. 다만 그날까지만 해도 저는 그 2가지가 한나란 씨의 같은 자리에서 터져 나오게 될 줄은 몰랐어요. 내일 가는 그 백화점에서 제 인생이 송두리째 달라질 일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도요.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다고 하잖아요. 세상에 영원히 숨길 수 있는 일은 없더라고요. 헤라가 그렇게 떳떳한 척 살았어도 사실은 남몰래 제게 손을 벌리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 일은 나중에 고스란히 제 앞에 다시 펼쳐지게 됩니다. 백화점에 가기로 한 날을 며칠 앞둔 어느 저녁이었어요. 헤라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헤라가 저한테 먼저 전화하는 일은 거의 없었기 때문에 저는 무슨 일인가 싶었어요. 받아보니 헤라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한결 살가웠습니다. 형님, 저예요. 다름이 아니라 우리의 학원비가 좀 모자라서요. 형님이 좀 융통해 주실 수 있나 해서요. 한 300만 원 정도요. 저는 좀 의아했습니다. 명문대 교수 부부가 조카 학원비 300만 원이 없어서 국밥집 하는 형님한테 손을 벌리다니요. 평소에는 그렇게 무시하더니 아쉬울 때는 또 저를 찾는 게 어이가 없었어요. 그래도 같은 집안 식구고 조카 일이라니 모른 척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 동서. 내가 보내줄게. 애 공부하는 데 쓰는 돈인데 당연히 도와야지. 제가 흔쾌히 그러겠다고 하니까 헤라의 목소리가 더 밝아졌어요. 그런데 전화를 끊기 전에 헤라가 한마디를 덧붙이는데 그게 또 사람 속을 뒤집어 놓더라고요. 역시 형님은 돈 쓸 데가 없으셔서 그런가. 이런 건 또 시원시원하시네요. 하긴 국밥집은 현금 장사라 돈은 좀 있으시잖아요. 호. 저는 수화기를 든 채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도와달라고 손을 벌리면서도 끝까지 사람을 깔보는 그 말투에 속이 부글부글 끓었어요. 그래도 저는 군말 없이 그날 바로 300만 원을 보내줬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 헤라가 저한테 돈을 빌려간 게 그때 한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 전에도 그 후에도 여러 번 있었어요. 조카 학원비다. 급하게 쓸 때가 있다. 핑계는 다 달랐지만 결국은 다 저한테서 빠져나간 돈이었습니다. 저는 돈을 보내고 나서 통장 정리를 하다가 문득 손을 멈췄어요. 헤라한테 그동안 보낸 돈을 쭉 더해보니 적은 액수가 아니었거든요. 저는 통장을 한참 들여다보다가
조용히 서랍 속에 다시 넣었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생각했어요. 이 기록 하나하나가 언젠가 다 제 편이 되어줄 날이 올지도 모른다고요. 그렇게 며칠이 지난 어느 오후였습니다. 점심 장사를 마치고 잠깐 한숨 돌리는데 가게 전화가 울렸어요.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받아보니 점잖은 남자 목소리가 흘러나왔어요. 안녕하세요. 혹시 미경 사장님 되십니까? 저희는 큰 백화점 식품 사업부인데요. 사장님을 꼭 한번 직접 뵙고 싶어서 연락드렸습니다. 저는 좀 의아했습니다. 백화점에서 저를 왜 찾나 싶었거든요. 무슨 일이신지요? 저는 그냥 작은 국밥집 하는 사람인데요. 네, 사장님. 다름이 아니라 사업 관련해서 중요하게 의논드릴 일이 있어서요. 저희 사장님께서 직접 사장님을 만나 뵙고 싶어 하십니다. 저는 한창 바쁜 시간이라 자세히 들을 겨를이 없었어요. 게다가 백화점 사장이 저 같은 사람을 왜 만나자는 건지 도무지 짐작이 안 됐습니다. 제가 지금 좀 바빠서요. 다음에 다시 통화해요. 저는 그렇게 전화를 끊었습니다. 솔직히 무슨 영업 전화겠거니 하고 대수롭지 않게 여겼어요.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같은 번호로 전화가 계속 걸려왔어요. 받을 때마다 똑같이 사장님이 꼭 직접 뵙고 싶어 한다는 말만 되풀이했습니다. 저는 점점 이상한 생각이 들었어요. 영업 전화라기엔 너무 끈질겼고 또 너무 정중했거든요. 그래서 한 번은 좀 퉁명스럽게 받았습니다. 대체 무슨 일인데 자꾸 전화를 하세요? 용건이 있으면 지금 말씀하세요. 그런데 상대방은 조심스럽게 이렇게만 말했어요. 사장님, 전화로 말씀드릴 수 있는 일이 아니라서요. 만나 뵈면 무슨 일인지 다 아시게 될 겁니다. 절대 나쁜 일이 아니니 한 번만 시간을 내주십시오. 만나면 다 알게 된다니 그 말이 더 알쏭달쏭했어요. 저는 결국 그날도 답을 미루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도무지 영문을 알 수가 없었어요. 그날 저녁 마침 친정 동생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회사 일을 의논할 게 있어서였어요.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다가 저는 문득 그 정체불명의 전화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예, 요즘 어떤 백화점에서 자꾸 전화가 와. 사장이 나를 직접 만나자고 한다는데 대체 무슨 일인지 모르겠다. 무슨 사기 전화 아니냐? 그런데 제 말을 듣던 동생의 목소리가 갑자기 진지해졌어요. 누나, 그 전화 어디서 왔다고? 큰 백화점이라고. 응, 식품사업부라던가 그러더라. 왜? 동생이 잠깐 뜸을 들이더니 의미심장하게 말했습니다. 누나, 그거 한번 받아봐. 내 생각엔 그냥 영업 전화가 아닐 거야. 받아보면 무슨 일인지 알 거야. 무슨 소리야? 너 뭐 하는 거 있어? 저는 다그쳐 물었지만 동생은 끝까지 시원하게 답을 해주지 않았어요. 그저 곧 알게 될 거라며 좋은 일일 수도 있으니 너무 매몰차게 끊지 말라는 말만 했습니다. 평소답지 않게 말을 아끼는 동생을 보니 더 궁금증이 일었어요. 옆에서 제가 통화하는 걸 들은 정호 씨가 물었습니다. 여보, 또 그 전화야. 무슨 일이래? 나도 모르겠어요. 백화점에서 자꾸 만나자고 하는데 무슨 일인지를 말을 안 해줘요. 동생도 받아보라고만 하고 영문을 안 가르쳐주고. 정호 씨가 고개를 갸웃했어요. 거참 이상하네. 혹시 무슨 좋은 일 있는 거 아니야? 당신 그동안 고생했으니 좋은 일 좀 생겨도 되잖아. 저는 피식 웃었습니다. 좋은 일은 무슨, 나 같은 사람한테 좋은 일이 어디 있어요. 그렇게 말은 했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자꾸 그 전화가 신경이 쓰였어요. 무슨 일인지 모르니 답답하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묘한 기대 같은 것도 생겼습니다. 동생이 그렇게까지 말한 데는
분명 이유가 있을 것 같았거든요. 그날 밤 저는 잠자리에 누워서 그 전화 생각을 했습니다. 일단 백화점에 가는 날 직접 한번 알아봐야겠다고 마음먹었어요. 가는 김에 그 사장이라는 사람을 만나든지 아니면 무슨 일인지 알아보든지 하기로요. 그런데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그 전화의 정체와 백화점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는 일이 제 인생에서 가장 통쾌한 순간으로 이어질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자리에서 저를 그토록 비웃던 동서가 한순간에 무너지게 될 줄도요. 며칠 뒤 운명의 그날이 밝아왔습니다. 참는데도 끝이 있다고 하잖아요. 사람이 아무리 순하고 착해도 누군가 그 마지막 선을 밟고 넘어서는 순간이 오면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뚝 끊어지는 소리가 들리거든요. 그날 백화점에서 제가 바로 그랬습니다. 드디어 백화점에 가기로 한 날이 밝았어요. 저는 모처럼 앞치마를 벗고 깔끔한 옷으로 갈아입었습니다. 남편 정호 씨와 아들 민철이까지 우리 세 식구는 오랜만에 나들이 기분으로 백화점에 들어섰어요. 넓고 환한 백화점 안을 둘러보니 평소 가게에만 처박혀 살던 저한테는 모든 게 신기하기만 했습니다. 먼저 학생복 매장에 들러 민철이 교복부터 골랐어요. 민철이가 거울 앞에서 새 교복을 입어보며 환하게 웃는 모습을 보니 저도 덩달아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엄마, 이거 진짜 멋있다. 고마워. 우리 아들 잘생겼네. 학교 가서 친구들한테 기죽지 말고 어깨 펴고 다녀. 교복을 사고 나서 우리는 시어머니 선물을 고르러 위층으로 올라갔어요. 마침 그 층에는 명품 매장들이 쭉 늘어서 있었습니다. 저는 어머니께 좋은 스카프라도 하나 사드릴까 하고 매장 안을 둘러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바로 그때 듣고 싶지 않은 목소리가 등 뒤에서 들려왔습니다. 어머, 형님 아니세요. 돌아보니 헤라였어요. 시동생 준호 씨와 함께 명품 가방을 잔뜩 들고 서 있었습니다. 헤라는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입꼬리를 비틀며 웃었어요. 형님이 이런 데를 다 오시고 무슨 일이세요? 길 잃으신 거 아니에요. 저는 애써 웃으면서 대답했습니다. 동서도 왔네. 우리 민철이 교복 사러 왔어. 어머님 선물도 좀 보려고. 그러자 헤라가 제가 들고 있던 스카프를 슬쩍 보더니 코웃음을 쳤어요. 어머, 형님. 그건 너무 싼 거잖아요. 어머님 선물을 그런 걸로 하시려고요. 하긴 형님 형편에 이런 데서 뭘 제대로 사시겠어요. 옆에 있던 준호 씨가 민망한 듯 헤라의 팔을 잡았습니다. 여보, 그만해. 형수님한테 왜 그래? 그런데 헤라는 준호 씨 손을 탁 뿌리치더니 목소리를 더 높였어요.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하나둘 우리 쪽을 쳐다보기 시작했습니다. 왜요? 내가 틀린 말 했어요. 형님, 솔직히 이런 백화점은 형님이랑 안 어울리잖아요. 여기 물건들 다 비싼데 괜히 구경만 하다 가지 마시고요. 그러더니 사람들이 다 듣는 앞에서 그 한마디를 내뱉었습니다. 형님 수준에 맞게 남대문 시장에서나 사시죠. 호. 순간 제 눈앞이 캄캄해졌어요. 주변 사람들이 다 쳐다보는데 얼굴이 화끈거리고 귀에서 윙 소리가 났습니다. 명색이 한 집안 형님인데 그것도 사람들 다 보는 앞에서 어떻게 이렇게까지 사람을 깔아뭉갤 수가 있나 싶었어요. 옆에 서 있던 정호 씨의 손이 부들부들 떨리는 게 보였습니다. 정호 씨가 참다 못해 한 발 나서며 입을 열었어요. 재수 씨, 말이 너무 심한 거 아닌가. 우리 미경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하지만 헤라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한술 더 떠서 이렇게 말했어요. 아주버님도 참, 제가 없는 말 했나요? 솔직히 국밥집 하면서 손에 그 냄새 다 배고 옷차림도 저렇고
같이 다니면 창피한 게 사실이잖아요. 촌스러운 건 죄가 아니지만 옆에 있으면 좀 부끄럽긴 하네요. 호호. 그 말에 저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리고 속에서 뜨거운 게 울컥 올라왔어요. 우리 민철이가 옆에서 그 말을 다 듣고 있었거든요. 어린 아들 앞에서 제 엄마가 이렇게 짓밟히는 걸 보여줄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입을 열어 무슨 말이라도 하려고 했어요. 동서, 사람이 어떻게... 제가 막 말을 꺼내려는 순간이었습니다. 갑자기 저쪽 복도 끝에서 누군가 다급하게 외치는 소리가 들렸어요. 미경 사장님. 거기 미경 사장님 맞으시죠? 모두의 시선이 소리가 난 쪽으로 쏠렸습니다. 양복을 빼입은 중년 남자가 직원 몇 명을 거느리고 새파랗게 질린 얼굴로 우리 쪽을 향해 허검지검 달려오고 있었어요. 사람들이 길을 비켜주며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어리둥절했어요. 저 사람이 누군지, 왜 저를 부르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그 남자는 우리 앞에 멈춰 서더니 가쁜 숨을 몰아쉬며 저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옆에 있던 헤라가 어이없다는 표정으로 그 남자와 저를 번갈아 봤어요. 저 사람이 왜 형님을... 헤라의 말은 끝까지 이어지지 못했습니다. 그 남자가 제 앞에서 갑자기 허리를 깊이 숙이며 입을 열었거든요. 그가 내뱉으려는 그 한마디가 이 자리의 모든 것을 한순간에 뒤집어 놓을 참이었습니다. 방금까지 의기양양하게 저를 비웃던 헤라의 얼굴이 그 순간부터 서서히 굳어지기 시작했어요. 빈 수레가 요란하다고 하잖아요. 정작 속이 꽉 찬 사람은 조용한 법인데 떠들썩하게 자기를 내세우는 사람일수록 그 속은 비어있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날 백화점 한복판에서 누가 빈 수레였는지가 드디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양복을 빼입은 그 남자가 제 앞에서 허리를 깊이 숙였습니다. 그러고는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어요. 미경 사장님, 이렇게 직접 뵙게 되어 정말 영광입니다. 저는 이 백화점 식품사업부를 맡고 있는 강성태라고 합니다. 그동안 몇 번이나 전화드렸는데 이렇게 매장에서 우연이라도 뵙게 되어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제야 며칠째 걸려오던 그 정체불명의 전화 주인공이 바로 이 사람이라는 걸 알았어요. 그런데 백화점 사장이라는 사람이 왜 저한테 이렇게까지 정중하게 허리를 숙이는지 도무지 영문을 알 수가 없었습니다. 주변에 있던 사람들도 다 같이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우리를 쳐다봤어요. 저는 당황해서 더듬더듬 말했습니다. 아, 네. 그동안 전화 주셨던 분이군요. 그런데 저한테 무슨 일로... 강성태 사장은 고개를 들고 환하게 웃었어요. 여기서 이렇게 서서 말씀드릴 일이 아닙니다. 사장님, 정말 잠깐이면 됩니다. 조용한 곳에서 차 한 잔 대접하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부디 거절하지 말아 주십시오. 저는 정호 씨를 슬쩍 돌아봤어요. 정호 씨도 무슨 영문인지 모르겠다는 표정으로 저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 와중에 옆에 서 있던 헤라가 끼어들었어요. 헤라는 아직도 상황 파악이 안 되는 듯 비웃는 투로 말했습니다. 사장님, 뭔가 잘못하신 거 아니에요. 이분은 그냥 동네에서 국밥집 하는 분인데요. 무슨 대단한 사장님인 줄 착각하셨나 봐요. 호호. 그런데 그 말을 들은 강성태 사장의 표정이 싸늘하게 굳었습니다. 그가 헤라를 한번 쳐다보더니 정색을 하고 말했어요. 실례지만 이분이 어떤 분인지 알고 하시는 말씀입니까? 함부로 말씀하실 분이 절대 아닙니다. 순간 헤라의 얼굴에서 웃음기가 싹 사라졌어요. 사람들 앞에서 백화점 사장한테 면박을 당하자 헤라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하지만 자존심 때문인지 끝까지 빳빳하게 고개를 들고 있었어요. 강성태 사장은
더 이상 이 자리에서 길게 얘기하고 싶지 않은 듯 했습니다. 그는 직원에게 뭐라고 지시를 하더니 저희를 향해 정중하게 안내했어요. 사장님, 그리고 가족분들 모두 괜찮으시면 잠시 위층 귀빈실로 모시겠습니다. 조용히 말씀 나누실 수 있는 곳입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잠시 망설였어요. 그런데 문득 친정 동생이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그 전화를 받아보면 무슨 일인지 알게 될 거라던 그 말이요. 어쩌면 지금이 그 무슨 일인지를 알게 될 순간인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마음을 다잡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잠깐 가보죠. 강성태 사장이 안도하는 표정으로 앞장을 섰어요. 우리 세 식구가 그 뒤를 따라가는데 뒤에서 헤라가 준호 씨한테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보, 우리도 따라가 봐. 대체 무슨 일인지 알아야겠어. 형님이 무슨 백화점 사장이랑 엮일 일이 있다고 저래. 준호 씨는 따라가기 싫은 눈치였어요. 그냥 우리는 가자. 형님네 일에 우리가 왜 끼어. 하지만 헤라는 막무가내였습니다. 아니, 나는 꼭 봐야겠어. 형님이 무슨 대단한 사람이라도 되는 양 저러는 꼴을 그냥 못 넘기겠다고. 결국 헤라는 준호 씨를 끌고 우리 뒤를 따라왔어요. 자기가 영문도 모르고 따라가는 그 길이 자기 인생에서 가장 치욕스러운 순간으로 이어지는 길인 줄도 모르고 말입니다. 우리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위층으로 올라갔어요. 강성태 사장이 안내한 곳은 백화점 안쪽에 마련된 작은 귀빈실이었습니다. 푹신한 소파와 탁자가 놓인 아담하고 조용한 방이었어요. 직원이 따뜻한 차를 내오고 조용히 문을 닫고 나갔습니다. 좁은 방 안에 우리 세 식구와 강성태 사장, 그리고 따라 들어온 헤라 부부까지 다 같이 모였어요. 방 안 공기가 묘하게 긴장돼 있었습니다. 헤라는 소파 한쪽에 앉아서 팔짱을 낀 채 못마땅한 얼굴을 하고 있었어요. 여전히 이 모든 게 무슨 착오일 거라고 생각하는 눈치였습니다. 강성태 사장이 제 맞은편에 앉더니 가져온 서류 가방을 탁자 위에 올려놓았어요. 그러고는 천천히 가방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그 안에서 무언가가 하나씩 꺼내질 때마다 이 좁은 방 안의 공기가 어떻게 뒤집힐지 그때는 아무도 몰랐어요. 강성태 사장이 가방에서 첫 번째 서류를 꺼내 탁자 위에 올려놓으며 입을 열었습니다. 사장님, 그럼 본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한마디와 함께 팔짱을 끼고 앉아있던 헤라의 시선이 탁자 위 서류로 천천히 향했어요. 그리고 그 서류에 적힌 글자를 읽어내려가던 헤라의 얼굴이 조금씩 굳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꼬리가 길면 밟힌다고 하잖아요. 아무리 그럴듯하게 자기를 포장하고 남을 깔보던 사람도 진실 앞에서는 결국 미천이 다 드러나기 마련이거든요. 그 좁은 귀빈실 안에서 모든 것이 한꺼풀씩 벗겨지기 시작했습니다. 강성태 사장이 탁자 위에 올려놓은 첫 번째 서류는 계약서였어요. 저는 그 서류를 보고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거기엔 제 회사 이름과 이 백화점 전 지점에 제품을 드리겠다는 입점 계약 내용이 적혀 있었거든요. 강성태 사장이 차분한 목소리로 설명을 시작했어요. 사장님,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장님 회사 제품을 저희 백화점 전 지점에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몇 달째 이렇게 매달리고 있었던 겁니다. 옆에서 듣고 있던 헤라가 코웃음을 쳤어요. 아직도 상황 파악이 안 되는 모양이었습니다. 사장님, 무슨 회사요? 이분은 국밥집 하는 분이라니까요. 회사가 어디 있어요? 그러자 강성태 사장이 두 번째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번엔 전국거래처 납품 현황이 빼곡히 적힌 자료였어요. 이 자료를 보십시오. 미경 사장님께서 운영하시는 식품회사는
이미 전국 수백 군데에 제품을 납품하고 있는 알짜 회사입니다. 저희가 모셔오고 싶어서 줄을 서는 곳이고요. 헤라의 얼굴에서 비웃음이 조금씩 사라지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그래도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이었습니다. 그때 강성태 사장이 세 번째 서류를 꺼내 탁자 위에 펼쳤어요. 그건 회사의 한 해 매출 자료였습니다. 거기 적힌 숫자를 본 순간 정호 씨가 놀라서 눈을 크게 떴어요. 여보, 이게 다 당신 회사야. 저는 정호 씨한테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동안 말하지 못했던 게 미안해서 저도 모르게 목이 메었어요. 미안해요. 진작 말했어야 했는데 그냥 조용히 하고 싶어서. 매출 자료에 적힌 숫자는 작은 국밥집과는 비교도 안 되는 규모였습니다. 그제야 정호 씨도 옆에 앉아있던 헤라 부부도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강성태 사장은 마지막으로 네 번째 자료를 꺼냈습니다. 전국 각지에 있는 거래처 매장 사진들이었어요. 그 큰 마트며 유명한 식당들이 다 제 회사 제품을 쓰고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강성태 사장이 다시 한번 저를 향해 허리를 숙였어요. 사장님, 부디 저희와 손잡아 주십시오. 사장님 같은 분을 몰라 뵙고 함부로 대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건 사람 볼 줄 모르는 겁니다. 그 말에 헤라의 얼굴이 하얗게 질리기 시작했습니다. 방금까지 사람들 앞에서 저를 남대문 시장 운운하며 비웃던 자기 모습이 떠올랐겠죠. 헤라는 입술을 달싹거리며 뭐라고 변명을 하려고 했어요. 저는 그냥 형님이 국밥집만 하시는 줄 알고. 그런데 바로 그때 제 마음속에 며칠째 가라앉아 있던 그 의문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명패 없는 책상, 두루뭉술한 직함, 그리고 아무도 모른다던 교수 이름. 저는 굳어있는 헤라를 똑바로 바라보며 조용히 입을 열었어요. 그러는 동서는 정말 교수가 맞아. 명문대 교수라고 그렇게 떵떵거렸잖아. 헤라가 흠칫 놀랐습니다. 갑자기 자기 얘기가 나오니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갑자기 그게 무슨 소리예요? 당연히 교수죠. 저는 차분하게 말을 이었어요. 우리 민철이가 그러더라. 친구 형이 그 학교 다니는데 동서 이름은 들어본 적도 없다고. 그리고 동서가 올린 연구실 사진, 거기 교수 명패도 없고 직함도 두루뭉술하게 적혀 있던데. 정말 떳떳하면 한번 똑바로 말해봐. 헤라의 얼굴이 점점 더 하얗게 질렸어요. 옆에 있던 준호 씨가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그 모습을 본 저는 직감했어요. 제 의심이 틀리지 않았다는 걸요. 결국 한참을 망설이던 준호 씨가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형수님, 죄송합니다. 사실은 헤라가 교수가 아닙니다. 그냥 시간제로 강의 몇 개 맡는 강사예요. 그것도 이번 학기 끝나면 계약이 끝나서 그만둬야 하는 처지고요. 그동안 식구들한테 교수라고 부풀려서 말한 거예요. 그 말에 방 안이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헤라가 새파랗게 질린 얼굴로 준호 씨를 노려봤어요. 여보, 당신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야? 하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습니다. 그토록 사람들을 깔보며 내세우던 명문대 교수라는 자리가 사실은 곧 끝날 시간 강사 자리였던 거예요. 학벌이며 직함이며 다 부풀려서 식구들을 속여온 거였습니다. 저를 빈손이라고 촌스럽다고 비웃던 사람이 정작 자기야말로 텅 빈 가면을 쓰고 있었던 거예요. 헤라는 그 자리에서 다리에 힘이 풀린 듯 휘청거렸습니다. 소파 끝을 붙잡고 겨우 몸을 가누면서도 얼굴은 종이장처럼 하얗게 변해 있었어요. 방금 전까지 의기양양하게 저를 내려다보던 사람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런 헤라를 가만히 바라봤어요. 통쾌하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씁쓸한 마음도 들었습니다. 사람이 왜 저렇게까지 자기를 거짓으로 포장하면서 남을 깔봐야 했을까 싶었거든요. 강성태 사장은 그 광경을 묵묵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러고는 저를 향해 조용히 말했어요. 사장님, 어떤 분들과 함께 계셨는지 이제 알겠습니다. 더더욱 사장님 같은 분과 일하고 싶어집니다. 좁은 귀빈실 안 진실이 한 장씩 펼쳐지고 가면이 한꺼풀씩 벗겨지는 그 순간, 평생 죄인처럼 고개 숙이고 살던 제가 비로소 허리를 펴고 똑바로 설 수 있게 된 순간이었습니다. 열 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고 하잖아요. 평생 제 편이 아니라고 믿었던 사람이 결정적인 순간에 제 손을 잡아줄 줄은 정말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날 그 귀빈실에서 또 한 번 제 마음을 뒤흔든 일이 일어났어요. 헤라의 거짓이 드러나고 방 안이 무겁게 가라앉아 있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귀빈실 문이 벌컥 열렸어요. 놀라서 돌아보니 시어머니가 숨을 헐떡이며 들어오시는 게 아니겠어요. 알고 보니 준호 씨가 아까 상황이 심상치 않자 어머니께 급히 연락을 드렸던 모양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방 안에 들어서자마자 분위기가 이상한 걸 느끼셨어요. 하얗게 질린 헤라와 고개를 푹 숙인 준호 씨, 그리고 탁자 위에 펼쳐진 서류들을 둘러보시더니 굳은 표정으로 물으셨습니다. 이게 다 무슨 일이냐? 누가 좀 말을 해봐라. 준호 씨가 떨리는 목소리로 그동안의 일을 다 털어놓았어요. 헤라가 교수가 아니라 곧 그만둘 시간 강사였다는 것, 그동안 식구들을 속여왔다는 것, 그리고 저 미경이가 사실은 전국에 제품을 납품하는 큰 회사의 주인이라는 것까지요. 그 얘기를 다 들은 시어머니의 얼굴이 점점 일그러졌습니다. 시어머니는 한참을 말없이 서 계시다가 천천히 헤라를 향해 고개를 돌리셨어요. 헤라야, 내가 그동안 교수라고 거짓말을 하고 다녔다는 게 사실이냐? 그래놓고 내 손윗동서를 그렇게 무시하고 깔봤다는 게냐? 헤라는 아무 말도 못하고 고개만 숙였습니다.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어요. 내가 사람을 잘못 봤다. 똑같이 며느리로 들어와서 나는 늘 너만 추켜 세우고 우리 큰 며느리는 구박만 했어. 새벽부터 일해서 번 돈으로 내 용돈이며 명절이며 다 챙겨준 게 누구였는데 나는 그걸 당연한 줄로만 알았구나. 그러고는 시어머니가 제 쪽으로 걸어오셨습니다. 그동안 저를 그렇게 면박 주던 분이 제 손을 두 손으로 꼭 잡으셨어요. 미경아, 내가 정말 미안하다. 이 늙은이가 눈이 멀어서 진짜 귀한 사람을 몰라봤구나. 그동안 내가 얼마나 서러웠겠니? 이 시어미를 용서해다오. 저는 시어머니의 그 말에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통쾌함보다 먼저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그토록 미움받던 제가 진실 앞에서 시어머니의 진심 어린 사과를 받게 될 줄은 정말 몰랐거든요. 어머님, 그런 말씀 마세요. 저는 괜찮아요. 그런데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무언가를 떠올리신 듯 헤라를 다시 보며 물으셨어요. 그러고 보니 헤라야, 너 그동안 큰 며느리한테 돈도 여러 번 빌려갔다며. 조카 학원비다 뭐다 하면서 그 돈은 다 어쩌고. 저는 그제야 그동안 헤라한테 빌려준 돈이 떠올랐습니다. 통장에 차곡차곡 기록된 그 돈들이요. 헤라는 입술만 달싹일 뿐 대답을 못했어요. 알고 보니 그 돈은 조카 학원비가 아니라 헤라가 명품을 사고 자기 겉모습을 꾸미는데 쓰였던 거였습니다. 저를 빈손이라고 비웃으면서 정작 자기 허영을 채우는 돈은 그 빈손한테서 빌려갔던 거예요. 그 사실이 드러나자 준호 씨가 더는 못 참겠다는 듯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러더니 제 앞에 와서 깊이 허리를 숙였어요. 형수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못나서 아내를 제대로 말리지도 못하고 형수님이 그렇게 당하는 걸 보고만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헤라가 형수님 친정 부모님까지 함부로 입에 올린 거 제가 대신 사과드리겠습니다. 평생 정직하게 일하신 분들을 그렇게 욕보이다니 정말 면목이 없습니다. 빌려간 돈도 제가 어떻게든 다 갚겠습니다. 준호 씨가 무릎이라도 꿇을 기세로 거듭 고개를 숙이니 저는 오히려 민망해졌어요. 준호 씨, 일어나요. 돈은 됐어요. 그저 앞으로는 서로 사람 귀한 줄 알고 살면 그걸로 됐어요. 그 광경을 지켜보던 강성태 사장이 흐뭇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고는 자리에서 일어나며 제게 말했어요. 사장님, 오늘 계약건은 천천히 생각하시고 편하게 연락 주십시오. 저는 언제까지든 기다리겠습니다. 사장님 같은 분과 일하는 건 저희한테도 큰 영광이니까요. 좁은 귀빈실 안의 공기가 완전히 뒤바뀌어 있었습니다. 평생 빈손 취급받으며 고개 숙이고 살던 제가 이제는 모두가 우러러보는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저를 깔보던 동서는 거짓이 다 드러나 고개도 못 들고 제 편이 아니던 시어머니는 제 손을 꼭 잡고 계셨습니다. 모든 게 뒤집힌 거예요. 방을 나서는데 헤라가 구석에서 고개를 떨군 채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리는 게 들렸어요. 형님, 죄송해요. 저는 잠시 걸음을 멈췄습니다. 그러고는 뒤도 돌아보지 않은 채 조용히 말했어요. 동서, 사람을 겉모습으로 깔보는 거 아니야. 다 자기한테 돌아오는 거니까. 그 한마디를 남기고 저는 가족들과 함께 귀빈실을 나섰습니다. 등 뒤로 햇살이 환하게 비쳐들었어요. 15년 동안 짊어지고 있던 무거운 짐을 그제야 내려놓은 기분이었습니다. 뿌린 대로 거둔다고 하잖아요. 남을 깔보고 거짓으로 자기를 포장하던 사람은 결국 그 대가를 치르고 묵묵히 정직하게 살던 사람은 언젠가 그 빛을 보게 되더라고요. 그날 백화점에서의 일이 있고 난 뒤 우리 집안에는 많은 것이 달라졌습니다. 그 일이 있고 얼마 지나지 않아 헤라의 거짓은 더 이상 감출 수 없게 됐어요. 식구들은 물론이고 주변 사람들한테까지 소문이 퍼지면서 그토록 떵떵거리던 명문대 교수라는 가면이 완전히 벗겨진 거예요. 마침 시간 강사 계약도 끝나면서 헤라는 강단에도 서지 못하게 됐습니다. 그동안 학벌이며 직함이며 다 부풀려서 사람들 위에 군림하던 사람이 한순간에 설 자리를 잃은 거예요. 헤라는 한동안 집안 모임에도 얼굴을 비치지 못했습니다. 사람들 보기가 부끄러웠던 거죠. 자업자득이라는 말이 딱 맞았어요. 누구를 원망할 일도 아니었습니다. 다 자기가 뿌린 씨앗이었으니까요. 준호 씨는 그 뒤로 저한테 빌려갔던 돈을 한 푼도 빠짐없이 다 갚았어요. 그러고는 명절이며 집안일이 있을 때마다 제일 먼저 달려와서 굳은 일을 도맡았습니다. 사람이 달라진 거예요. 한 번은 준호 씨가 저한테 이런 말을 했어요. 형수님, 그날 일이 저한테도 약이 됐습니다. 헛된 거칠애에 휘둘리지 않고 진짜 중요한 게 뭔지 알게 됐어요. 형수님 같은 분이 우리 집안에 계셔서 정말 다행입니다. 시어머니는 그날 이후로 완전히 달라지셨습니다. 저만 보면 미안해하시고 어디 가서든 우리 큰며느리 자랑을 입에 달고 사셨어요. 한 번은 제 손을 잡고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미경아, 내가 늙어서 철이 드는구나. 사람은 겉이 아니라 속을 봐야 하는 건데 너처럼 정직하고 마음 따뜻한 사람이 진짜 부자인 거야. 이 시어미가 늦게나마 그걸 알았다. 저는 그런 시어머니가 밉지 않았어요. 늦게라도 진심으로 뉘우치고 제 마음을 알아주시니 그것만으로도 그동안의 서러움이 다 녹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강성태 사장과의 계약도 결국 맺었어요.
제 회사 제품이 그 큰 백화점 전 지점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회사는 더 크게 자리를 잡았지만 그래도 저는 새벽 4시에 가게에 나와 가마솥에 불을 올리는 일을 그만두지 않았습니다. 그 자리가 저한테는 가장 편하고 소중한 자리였으니까요. 무엇보다 기뻤던 건 우리 아들 민철이었어요. 학교에서 엄마 손에 밴 국밥 냄새 때문에 놀림받는다며 시무룩하던 그 아이가 어느 날 환하게 웃으면서 저한테 달려왔습니다. 엄마, 우리 엄마가 회사 사장님이라고 친구들이 다 부러워해. 그리고 나 이제 그 국밥 냄새 하나도 안 부끄러워. 그게 우리 엄마가 정직하게 일하는 냄새잖아. 그 말에 저는 그만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어린 아들이 엄마를 자랑스러워하는 그 한마디가 세상 그 어떤 상보다 값졌어요. 남편 정호 씨도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여보, 그동안 정말 고생 많았어. 당신은 내가 평생 자랑할 사람이야. 지난 15년 저는 무시당하고 구박받으면서도 정직하게 제 길을 걸었습니다. 그 길이 외롭고 서러울 때도 많았지만 결국 진실은 드러나고 정직은 빛을 보게 되더라고요. 남을 깔보고 거짓으로 자기를 부풀리던 사람은 제 발등을 찍었고 묵묵히 참고 견디던 저는 비로소 제자리를 찾았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시는 여러분께도 한 말씀 드리고 싶어요. 살다 보면 억울하게 무시당하고 깔보일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일수록 자기 자신을 잃지 마시고 정직하게 묵묵히 자기 길을 걸어가세요. 남이 알아주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진실은 언젠가 반드시 드러나고 정직하게 산 사람은 결국 그 빛을 보게 되니까요. 그리고 혹시 지금 누군가를 겉모습만 보고 함부로 대하고 계신다면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을 한 번쯤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진짜 가치는 겉이 아니라 속에 있으니까요. 여러분 가정에는 이런 억울한 일 없이 서로 아끼고 존중하는 따뜻한 마음만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 억울한 일을 당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 너무 속앓이만 하지 마시고 꼭 자기 자신을 지키며 사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사연 만남이었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하고요.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